거울 공식 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 공식. 렌즈 공식이 똑같습니다. 써볼게요. A분의 2 이거 증명 별로 의미도 없어서 M은 요거 뭔가 기호가 마음에 안 들게 많잖아요. 그치? A가 뭐냐? 물체와 거울 사이 거리예요. A가 뭐라고?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 B는 상과 거울 사이의 거리.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원목거울이 있어서 여기가 원의 중심, 초점, 물체가 이렇게 있어 다 치자고. 나란하게 간 빛이 왜 놀래지? 내가 이거 얼굴에 묻힐까? 네. 방금 그렇게 느꼈어요. 아이씨 할걸 그렇게 느꼈으면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게 첫 번째 작동 방법이었잖아요. 나란하게 간 빛은 반사 후 초점을 향한다. 초점을 지나고 빛은 반사 후 나란히 상이 어디 생긴다? 이만하게 생긴다 그랬잖아. 그치? 여기서 뭐가 A 값이에요? 요게 A 값이에요. 거울에서 물체 사이의 거리. 뭐가 B 값이라고? 요게 B 값이에요. 거울에서. 그런데 이 거울은 이렇게 구면인데 요거하고 요거 아니에요? 이 구면인데 요 각이 공률반점이 매우 큰 거라서 이 거의 직선에 가깝다. 근사공식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B. 그럼 여러분들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볼래요? 요거? 요 삼각형하고 거의 뭐예요? 단운이에요. 그 단운 가지고 근사공식 집어내기 적어요. 그러려니 해. 그러겠어. F는 뭐예요? 초점과 거울 사이의 거리. 여기 요 길이가 F라고. M은 뭐예요? 배율이에요. 근데 뭔가 기분 나쁘게 절대값이 취해져 있죠. 양수만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네, 그치? 자, 요거 수렴형은 빛을 모으는 놈이죠. 저거 계산할 때 초점 값을 F 값을 플러스를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빛을 퍼뜨리는 발산형은 F 값을 음수를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여기서 음수는 뭘 의미하냐면 볼록 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 초점이 이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이쪽 반대쪽이다. 그래서 음수 집어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래 놓고 계산을 하는 거고 B 값을 구했더니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실상이란 뜻이에요. B 값이 플러스가 나오면 뭐다? 실상. B 값이 구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허상이에요. 우리 발사형은 항상 뭐만 나왔지? 축수, 정리, 허상 나죠. 아유 이 그지들. 수렴형이 여러 가지 세 가지 그려줬었잖아, 그지? 발사형은 무조건 하나, 축수, 정립, 허상, 그지? 발사형에 뭐 F에다 마이너스라고. F가 마이너스야. A 넘어갔어. 그럼 B 값 어떻게 나올 거야? 음수 나올 거 아니야 항상. 그래서 발사형은 항상 B 값이 허상이 나온다고. 됐어. A 값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니들이 거의 접해볼 일이 없으니까 나랑은 그건 안 견드릴게요. 적어라. 그래서 작도와 요 거울 공식을 가지고 상이 어디에 생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위치에 따른 상의 종류를
설명해 보기에 일단 수렴형. 여러분들 렌즈도 똑같습니다. 렌즈 공식이라 부르고 렌즈 사이의 거리 렌즈라고 하면 돼요. 수렴형은 다양한 상이 생겼어요. 작됐던 거 기억나냐? 거울하고 가까이 있을 때가 무슨 상이었지? 수렴형이? 오목거울 가까이 있을 때 쉽거야. 상인 것 같아요. 큰 거 작은 거. 큰 거. 큰 거. 그래서 그걸 보면 A가 F보다 작아요. F보다 작다고. 가까이 있다고요. 초점 거리보다 안쪽에 들어왔다고 물체가. 이럴 때는 확대. 돌입, 실상이. 초점에 있으면 상이 안 생겨요. 안 맺힙니다. 상이 EF보다 작고 F보다 커. 초점 거리보다 멀고 초점 거리 2배. 초점 거리 2배가 딱 90이었다 그랬지? 그 사이에 있을 때 확대. 잘못 썼어 이거. 잘못 썼으면 잘못 썼다 얘기를 해야지. 허상이고요 이거. 이게 돌입 실상이에요. 그 다음에 EF보다 A가 더 커. 멀어졌다고. 90보다 바깥쪽에 있다고. 이때는 축소. 돌입 실상이에요. 수렴형은 뭐 있죠? 어머, 거울, 볼록, 렌즈. 이게 수렴형이야. 다양한 상이 생긴다. 발사형은 하나뿐이 없어요. 뭐 항상 축소, 정립, 화상만 생깁니다. 항상 빛을 퍼뜨리는데 큰 상이 생겼다는 건 헛것을 본 거야. 말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발사형은 뭐 볼록, 거울, 거울, 오목, 렌즈. 그 다음에 수렴형이든 발산형이든 렌즈든 거울이든 상관없이 초점에 가까울수록 상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럼 초점에 있으면 너무 커서 안 보인다고 생각해 그냥. 그게 편해.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중등 과정에서 거울 위치에 따라 상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가르치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과거 입시에서 매우 잘 건드리는 거니까 기억해야 돼요. 오목거울 볼록 렌즈가 가까이 있을 때부터 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거 물어본다고. 오케이. 또 생기부에 본인 생기부에 거울 렌즈 상에 대해 설명을 잘함이라고 써있어. 그럼 무조건 물어봐. 생기부에 잘 썼네? 이거 아니? 예? 그럼 뭔가 이상해지겠지?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중에 그 시즌이 되면 생기부 띄워오라고 해서 생기부에 있는 세부 특기사항 있잖아. 그거 다 읽어보라고 시킬 거라고. 우리한테 다 뭐라고 써있는지 뭘 잘했대. 그럼 다 물어봐. 다 물어봐. 수학과학은 다 물어본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뭔가 생기부에 뭐를 잘했다라고 써는 것들은 잘 설명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예전에 서울에서 한성가고였나 방문 면접을 하는데 르네상스를 물어본 거야 애한테. 르네상스를 왜 쳐보라 과거에서. 이상하잖아. 왜 그런지 알아? 생기부에 사회 세특에 르네상스에 대해서 얘가 설명을 뭘 되게 잘했다는 게 이만큼 쏘는 거야.
넘기다가 오 잘했다며 해봐. 예? 그래? 그러니까 생기부에 뭔가가 좋게 잘했다고 얘기 나와 있으면 그 서류에 그게 실제로 본인이 한지 안 한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거기다 대고 저는 이게 한 게 없는데 우리 쌤이 나를 잘 예쁘게 봐서 예쁘게 써줬어요 라고 하는 순간 이 서류는 믿을 게 못 되잖아. 뭐야 이 서류. 그러니까 생기부에 뭔가 좋다라고 써있는 것들 뭘 잘했다라고 했으면 다 설명이 잘 가능해야 된다는 거. 예전에는 독서도 거기 있는 책 쫙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본다. 옛날에 그것도 다 시켰어. 지금은 상상고 이런 거는 다 해. 독서 해가지고 쫙 읽은 거 다 뭘 읽었는지 다 본인이 어떻게 얘기할지 다 써오라고 시키고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야. 왜 그런 거 가끔 물어보니까. 근데 과거는 책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물어본 지가 꽤 됐어. 아예 따로 책을 따로 써서 내겠지 않는 한 그 독서록에 있는 책 가지고 질문도 요새 거의 안 한다. 자, 그래서 거울은 저렇다. 렌즈도 마찬가지. 볼 공식, 렌즈 공식 같이 기억하셔야 돼. 같이 작도랑 같이 다 같이 이 식을 써가지고 뭔가 계산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요거는 니들 입시에서 입시 문제에서 이런 것들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수렴하고 발차장이 어떠한 상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원이 굴절이잖아요. 굴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몇 개를 할 건데 굴절에 의한 현상. 저번 시간에 빛의 굴절 신기로 설명했었죠, 그죠? 신기로. 그 다음에 소리의 굴절. 소리 굴절. 뭐 있어요? 덤말은. 낱말부터 이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속담이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것도 마찬가지 나오는 얘기죠. 자,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소리 굴절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일단 알아야 될 게 V는 331 플러스 0.6T라는 식이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공기 중에서 뭐? 소리, 속도와 관계되는 식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T가 뭐겠어? 시간. 아이 씨발 시간에 따라서. 아, 내가 말을 시작했더니 좀 시간이 지나면 말이 속도가 빨라진다고? 뭔가 이상하잖아. 이건 온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온도. 그럼 뭐라고? 공기 중에선 소리의 속도는 어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낮이야, 낮. 자, 여기서 사람이 소리를 왕 질렀어. 근데 온도가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직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갈 거라고, 그치? 온도가 균일하면. 그런데 지표면이 빠르게 가열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양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지표면 근처는 어떻게 될 거야? 공기의 온도가 높을 거라고. 그럼 속력이 음속이 빨라져요. 빨라. 위에는 음속이 느리겠지, 지표면보다는. 맞아. 그래서 우리 소류, 속력, 굴절은 왜 일어난다 그랬지? 속도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했고요. 빠른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인다. 어디가 느려? 위야, 아래야? 위가 느리지. 그래서 얘가 위쪽으로 살짝 원래 저렇게 갔던 게 이렇게 간다. 그래서 소리가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쏠리게 돼. 하면은 역전층이 형성될 테니까 어떻게 될 거야? 거꾸로 아래쪽으로
굴절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건 뭐? 소리의 굴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물결파. 굴절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파면과 해안선은 나란하다. 저것도 굴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걸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 그림 지워도 돼? 빨리 얘기해. 알겠어요. 지우고 나서 안 썼는데 이러지 말고. 자, 일단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물결파 속력은 깊을수록 빠릅니다. 왜 그럴까? 이거 설명하려면 부피 탄성률, 역률이란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유치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니들 입장에 전혀 관계가 없어. 나중에 일반 물리 할 때 조금 나온단 말이야. 그때는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수심이 깊으면 압력 때문에 물이 조금 더 탱탱해지는 느낌일까? 흐물통해지는 느낌일까? 아니, 물이 흐물통하고 물이 탱탱하고 느낌이 그렇긴 한데. 자, 여러분들 젤리가 있어요? 예, 이 소리에 맛이 가네. 젤리가 있어. 근데 젤리가 약간 흐물통해. 흐물흐물해. 그리고 탱탱한 게 있어. 얘를 통 때릴 거야. 그럼 진동이 있겠지. 그 진동이 쫙 퍼져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흐물흐물한 게 전달되는 속도가 빠를까? 탱탱한 게 빠를까? 탱탱한 게 빠르겠지. 그런 걸 따지는 게 부피 탄성률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물이 수심이 얕아, 수심이 깊어. 수심이 깊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지. 물이 많으면, 위에 있는 물이 많으면 그만큼 수압이 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수심이 깊은 데가 조금 더 탱탱하다고 얘기해야 돼? 흐물흐물하다고 얘기해야 돼? 탱탱한. 그치? 그래서 속력이 깊을수록 빠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나중에 깊이 수심,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긴 하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으니까 속력은 뭐? 깊을수록 빠르다라는 거. 오케이?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복잡한 해안선이에요. 여기가 육지예요. 여기가 바다예요. 이렇게 복잡한 해안선을 뭐라 불러? 사회 시간에 안 배웠냐? 리아스식 해안 이런 거 안 배워? 처음 들어. 손 풀어. 처음 들어봐? 네. 그래, 알겠어. 우리나라 서해는 이렇잖아요, 되게.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나라 해안선은 내려앉아서. 아, 원래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반도가 아니었다며. 옛날에 그랬대. 우리나라 황해 바다는 다 평야였대. 근데 잠겼대. 그래서 우리가 이 끔찍한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동네야? 왜? 산이 너무 많아. 우리 동네는 없는데 이딴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지도 보면 동이 야 조금만 벗어나면 산 장난 그득그득 하잖아. 그치? 네. 자, 어찌됐든 요런데 이렇게 파도가 와요. 이건 뭐다? 파면이 뭐였죠?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 또는 면. 보통 뭐 여기가 다 마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바닷가를 놀러 갔어요? 바닷가? 바다를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
파도가 치는 걸 볼 거예요. 상상해. 근데 파도가 옆으로 가.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내가 바다를 정면으로 보고 있다고. 육지를 등지고 바다를 정면으로 보고 있어. 항상 파도는 나를 향해 와요. 옆으로 가는 파도는 본 적이 없을걸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항상 정면으로 온단 말이야. 나를 향해. 그거와 관계 있는 얘기예요. 자, 파면과 모는 진행 방향은 항상 보다 수직이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고 있어요. 파도가. 근데 여기는 가까워요. 육지랑. 여기는 조금 멀죠. 여기는 좀 멀죠. 그럼 어디가? 깊이가 깊은 데가 빠르고 깊이가 얕은 데가 느려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오던 진행 방향이 오던 파도가 여기가 속도가 다르니까 어떻게? 빠른 쪽으로 꺾여 느린 쪽으로 꺾여 느린 쪽으로 꺾인다 얘기했지. 그래서 살짝 느린 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꺾이게 될 거라고. 맞아. 여기가 수심이 얕을 테니까 이렇게 꺾이는 거 이해됐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파면과 진행 방향 수직이니까 얘 수직되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대충 나오겠지. 해안선하고 파면이 거의 나란하게 나온다. 그래서 파면이 해안선과 나란한 이유도 뭐다? 물결파의 굴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해됐어? 오케이. 이런 것들이 다 굴절과 관계되는 얘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굴절에서 제일 중요한 식이 뭐였어요? 얘기했잖아. 저번 시간에 외우라고. 스네일 법칙. 현우야 불러. 죄송합니다. N12는 사인 R 분의 사인 I. R이 뭐였어? 굴절각. I가 뭐였어? 입사각.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N1분의 N2. 통째로 다 기억하라고 얘기했지? 개중에 저번 시간에 전반사 했냐 안 했냐? 안 했지. 전반사는 그냥 없지 여기. 전반사 빼버렸네. 이 책은 빼고. 자, 나머지는 기술적인 파트니까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숙제는 어디? 44, 45, 46, 51쪽까지가 숙제야. 야, 이 맨 페이지 정반사도 나와있네. 그때 가서 풀고. 자, 진도 더 나갑시다. 페이지 52쪽으로 갑니다. 뭐가 나와요?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 나옵니다. 자, 페이지 52쪽. 자, 빛이 파동성.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른다. 이거 누구 실험 때문에? 그렇지. 영이라는 사람이 뭐 했다고? 이중 슬릿 실험을 했다고.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이 모도하고 회절도 하고 빛이 모도하고 간섭도 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회절이 뭐더라? 파동이 장애물 빛까지 전달되는 현상. 근데 이 회절하고 간섭은 뭐? 파동만 가질 수 있는 성질이에요. 입자는
저 회절 또는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 끝! 난 줄 알았다. 왜? 그 전에는 입자면 입자, 파동이면 파동, 아예 성질이 달랐거든. 에너지가 전달되는 두 가지 딱 파동 형태로 전달되냐, 입자가 직접 전달하냐, 이 두 가지. 근데 파동이 입자가 파동, 이거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그래서 빛이 회절도 하고 간섭도 했어. 그럼 빛은 뭐야? 파동이야. 끝난 줄 알았다고. 근데 광전 효과라는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일단 광전 효과가 뭐냐? 이게 광전 효과예요. 금속이에요. 이 금속에 뭘 비친다? 빛을 비춰요. 그랬더니 뭐가 튕겨나온다? 띵 하고 전자가 튕겨나와요. 저걸 광전 효과라 부릅니다. 금속에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금속 표면으로 튀어나오는 현상, 그걸 광전 효과라 불러. 광전 효과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 광전 효과를 매우 오랫동안 다양한 실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니들 진동수의 단위로 쓰시는 분이 그분 이름이에요. 헤르츠. 헤르츠가 광전 효과에 매우 오랫동안 실험을 했다고. 근데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가지고? 검전기 가지고. 검전기 전체가 플러스로 대전을 시켰어요. 금속판도 플러스, 금속박도 플러스. 그래놓고 이렇게 뭐를 빛을 쬐었거든. 그랬더니 얘가 더 멀어지더래. 야, 빛이 무슨 플러스 전기를 띈 놈이야? 뭔가 이상하잖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려면 여기 플러스가 더 세졌다는 얘기잖아. 플러스가 세졌다는 얘기, 이렇게 전자가 기어 올라갔다는 얘기지. 전자가 왜 기어 올라갔어? 빛이 마이너스야? 그런 거 아니잖아. 여기서 뭐가 튕겨나갔다? 전자가 튕겨나갔다. 그래서 플러스가 세지니까 여기 밑에 있던 전자들 기어 올라간다 얘기할 수 있겠지? 저거. 그리고 실제로 저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튕겨나온 전자가 흘러가는 거, 그거 가지고 광전류 측정 이런 거 다 해본 거거든. 그래서 광전 효과는 뭐다? 저거다. 빛을 비추었을 때 뭐가?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 저게 광전 효과야. 여러분 광전 효과 그러니까 뭔가 우와 첨단 광합성도 광전 효과야. 광합성이 뭐야? 광합성이 뭐야? 식물이 물 이산화탄소와 빛과 물, 빛도 물질이야 새끼야. 빛과 그럼 이상하잖아. 네, 어디서? 염록체 내에서 뭘 받아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재료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뭘 만들어? 포도당을 만들어. 여러분들 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입자사의 결합을 다 끊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치? 그걸 어떻게 해? 빛 에너지를 받아서 염록체 내에서 전자,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전자가 튀어나왔지. 이 튀어나온 전자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끔 효소들이 작용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광합성의 전 과정을 거기에 들어가는 효소가 뭔지가 다 배워요. 켈빈 회로라고 해서 안반응, 병반응을 다 배운다고. 나중에 생물 더 가면 그 놈이 이거예요. 광전 효과. 또 뭐가 있어? 광전 효과는 여러분들 자동문 아시죠? 자동문. 어떻게 알고 열려? 내가 그럼 알아서 열어주잖아. 센서? 그러니까 센서의 원리가 뭐냐고 물어봤겠지 새끼야. 야, 네가 왔는데 딱 네가 보고 얼굴 보고 눌러도 돼. 센서긴 하지만 인간 센서? 노예시키 하나 박아놓으면 돼. 오면 열어라. 훌륭한 센서야. 반만 주면 되잖아. 고장도 안 나. 가끔 졸아서 뿌리지. 때리면 돼. 자, 어찌됐든 그런데 요 자동문의 작동 원리가 광전일 거예요. 빛을 줘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야. 광전류 흐르게끔 광전 효과 일어나 계속 있어. 근데 내가 가서 막은 거야. 빛을. 광전 효과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럼 센서가 전류 안 흐르는데 문 열리는구나. 열려. 그다음에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보안이 유지된 금고 이런 거 털 때 별짓 다 하잖아요, 그치? 무슨 안경을 쓰고 뭐 안경을 쓰면 막 적외선이 보이고 자외선이 보이고 그걸 피해가지고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치? 이 센서, 동작 감지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방전 효과예요. 여러분들 그 뭐냐 세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보장치. 안 해제를 안 하고 들어갈 때 일단 울려. 그리고 또 안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게 되면 또 울려. 경보가 울린다고. 뿅뿅뿅 놀래라고 도망가라고 꺼지라고 이건 뿅뿅. 이것도 동작 감지기라고 해서 뭐가 움직이면 움직이는지 어떻게 파악하냐. 이것도 빛이 가서 광전 효과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누군가 가서 그거를 차단. 그럼 빛이 차단됐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럼 센서가 그거 잡아내는 거라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아. 흔하게 진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광전 효과라는 거. 오케이. 자, 이 광전 효과를 근데 왜 광전 효과 실험 결과 하기 전에 자 소리 파동 에너지 파동의 세기라고 상관없어요. 세기 I는 A 제곱 F 제곱에 비례해. 파동의 세기, 파동 에너지 A는 뭐? 면적. 있겠냐고. 진폭이에요. A는 뭐? 진폭. F는 뭐? 진동수. 여러분 진동수가 크면 파동의 에너지가 많은 거 느껴지겠지. 1초에 개반이 들리고 있으면 자 파도가 올 거야 나한테. 내 파도 높이가 5m. 딱 보는 순간 와이씨 진폭이 크면 당연히 에너지가 많다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럼 제곱이 왜 붙었냐?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모조를 줄 진동 가지고 하면 증명하면 나와.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그래서 파동 세기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진폭 제곱, 진동수 제곱에 비례해.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광전 효과 실험 결과가 뭔가 파동성 가지고 빛은 파동이라는 결론이 났으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특정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의 세기가 강하더라도 광전 효과는 절대 안 일어나요.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이야. 특정 진동보다 큰 빛을 비췄을 때 빛의 세기가 매우 약해도 광전 효과는 즉시 일어나. 똑같은 내용이니까 안 쓸래? 이게 무슨 의미하는 게 뭐야?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것 특정 진동수보다 크냐 작냐 이거 하나에서 결정이 된다고. 진폭 따위 시간 따위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파동 세기 가지고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를 완벽하게 설명해? 못해? 못해. 요게 1800년대에서 190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걸 설명을 못했어요. 1800년대는 몇 세기야? 19세기. 19세기야. 얘는 20세기지.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리고 이때 물리가 개 건방을 떨 때였다고. 다 알아냈다. 자연현상이 왜 그런지 우리가 다 알아냈다. 니들은 물리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내서 니들은 알아낼 게 더 이상 없다. 할 게 없으니까 취업도 안 되고 물리하지 마라. 일단 개 건방을 떨 때였어 물리학자들이. 근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간 그 개 건방을 떨 때 이 광전 효과 설명 논리적으로 했다 못했다? 못했어.
한 3, 40분 동안 난제였다고. 그 난제를 누가? 젊은 놈이. 어린 놈이지. 누굴까? 아인슈타인. 과학양자설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 아인슈타인의 과학양자설은 뭐냐? 빛은 과양자라는 알갱이의 불연속적인 흐름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20 몇 살, 4살 논문 발표를 저렇게 했다고. 저 발표되자마자 교수들이 쌍욕을 했어요. 이런 미친놈이. 왜? 알갱이. 있잖아. 아니 씨발 지금 파동인데 이 미친새끼가 알갱이래. 그러니까 이 근본 없는 게 뭔 개소리야 라고 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저 갖고 설명하면 다 들어맞아. 아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다 들어봤겠지 결과는. 근데 일단 태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왜? 파동인데 입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실예로 반예로 동전을 던졌어. 내가 골라. 4개 있잖아. 4개. 물 가지러 오기 2개. 동전 던지기. 그럼 보통 뭐라고 해? 앞으로는 뭐? 내가 너랑 나랑 동전 던지기 하자고. 네네. 그럼 뭘 해야 되냐고. 너랑 나랑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뭐를.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그치? 응. 이거 할 거야? 그때 어떤 놈이 옆에서 난 양면. 아니 이건 게임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잖아. 뒷면이면 뒷면, 앞면이면 앞면. 이거 하나만 해야 되잖아. 그치? 난 양면.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양면이 보일 수가 있냐 없냐? 있어. 이렇게 잡아준대. 동전이 세워지. 동전이 섰어. 아니면 바닥에 딱상. 바닥이 근데 지득이네 꽂혔어. 그럼 이렇게 보면 앞면, 이렇게 보면 뒷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의식의 전환이라는 얘기야. 갇혀 있던 건데 그거를 차원을 높여서 생각한다. 뭐 그런 느낌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과학양자설 가지고 광전 효과를 설명했더니 다 들어맞는 거야. 이 과학양자설 식이 이거예요. E는 H. 이게 아인슈타인의 과학양자설. 이거 어디서 본 적 없냐? 화학할 때 안 배웠냐? 화학할 때 그거 안 했냐? 스펙트럼 안 했냐? 지구와 시간이에요. 지구과학 시간에 스펙트럼 했어? 그별 하나를 밝기. OP 그거? OBAF. 하지마 그거. 너 어떻게 외웠는데? 말하기가 좀. 왜 버킹을 외웠냐? 오빠 퍼킹 개이형. 그래. 어찌됐든 요거는 플랑크 상수. 상수야. 얼마인지 알 필요 없잖아. 그치? 얘는 진동수. 특정값 진동수에 의해서 에너지가 딱 요거에 특정되기 때문에 광전요건 설명이 다 돼요. 는 여러분들 우리 파동의 속력 어떻게 되는지 V는 파동의 속력 아는데 까먹었어요. 모르는 거라고. 똑바로 하라고. F란다. 얘냐? F를 바꿔. 그럼 뭐가 돼? F는 람다분의 V. 자, V인데 빛의 속도를 C라고 바꿔야. 그래서 E는 H 람다분의 C. 이것도 광전 효과와 관계되어 있는 식이라는 거. 오케이? 기억해야 돼. 이거 엄청 중요하냐 그러지 않아. 근데 하는 김에 하는 거고. 그럼 저 과양자설을 가지고
광전 효과를 어떻게 설명하냐?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금속이 있어요. 금속 안에 뭐가 있어? 자유전자가 있지. 근데 이 자유전자는 금속 안에서는 쉽게 움직일 수 있어. 또 죽으시네. 완자이. 본인인지도 아네. 이 전자가 금속 바깥으로는 잘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잘 나가면 금속은 보통 양이온 상태로 돼 있어야지. 근데 그렇진 않잖아. 그러면 이 자유전자가 금속 밖으로 왜 못 나가냐? 금속이 저 전자를 못 나가게 에너지 장벽을 두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왜 못 나갈까? 전자가 금속 바깥으로 붙잡으니까 레인몸이나. 넌 왜 집 밖에 못 나가? 가출 안 하잖아. 네. 왜? 배고프. 그래, 그럼 너는 경제적으로 네 부모한테 지금 부속이 안에 있지.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울타리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네가 경제적 독립성이 충분히 다 생기면 그래도 안 나갈 거야, 그나마. 네. 그치, 귀찮으니까. 아니 엄마가 봐야 되죠. 엄마가 밥 해주니까 좀 그런 거 아니야? 아 가족끼리 그 사랑도 있잖아요. 그럼 네가 밥 해 맨날. 나중에 어른 되면 돼요. 밥부터 하겠다. 자, 그래서 금속이 전자를 붙잡고 있는 에너지 장벽, 그걸 뭐라 부른다? 일함수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일함수. 함수라는 말에 꽂히지 마. 실제로 함수는 맞는데 함수라는 말에 꽂히면 안 돼. 이건 뭐다? 전자, 금속이 전자를 붙잡고 있는 에너지 장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전자가 금속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저 1함수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져야 나가겠지. 맞아? 여러분들 100년 전만 해도 노예는 합법이었어요. 100년 전만, 150년 전 많이 가자. 150년 전 노예 합법이야. 노예는 왜 노예가 됐어요? 노예 주인은 왜 주인이 됐어? 샀어, 돈 주고. 노예 상인들이 잡아온다고 노예를, 그게 어떻게 잡아왔어?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 잡아왔어. 그 다음에 내가 노예를 돈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나의 재산이야. 노예가 합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풀어주면 몸값을 지불하면. 아, 그렇잖아. 노예가 자유의 무슨 재산을 가질 수 없지 않아요? 그건 초창기고 나중 되니까 노예들이 승질을 내더라고. 씨발 노예 안 해. 걸라지 그 난리가 나잖아. 이제 조금씩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살살 달래줘야지. 그래서 그래 오래 해먹지. 조금씩. 알겠어, 아이씨. 알겠어. 결혼도 해. 돈도 조금씩 모아. 조금씩. 풀어줬다. 돈에 그만큼 줬긴 안 줬으니까. 어찌됐든 본인 몸값만 지불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뭐 훌륭하신 분이 오는 거야. 누가? 방향자가. 알갱이. 이 방향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알갱이 에너지는 얼마? 2야. 얘가 와서 노예한테 빵 때리면서 뭘 준다? 에너지를 주는 거야. 이 에너지가 1함수보다 커? 그러면 나가는 거라고. 자유의 몸. 저 1함수보다 더 작은 에너지를 받았어? 못 나가. 그 다음에 얘가 튕겨나가면서 뭐 활발한 애들이 있고 좀 둔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그럼 얘네들 사이에 양적 관계가 나온단 말이야. 뭐? E 빼기 W가 EK다. 이 식은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어려워. 근데 이게 뭐야? 몸값. 돈 훌륭하신 분이 와서 돈 줬어.
근데 몸값이 얘 몸값이 100만 원이었어. 근데 내가 얘한테 딱 100만 원만 줬어. 얘가 100만 원 주인한테 줘. 자유당하고 나갔다고? 돈이 없네. 며칠 굶으니까 개배고프네. 어떻게? 다시 가야지. 배고픈데 다시 노예할게요. 밥 주세요. 그치? 그래서 조금 더 줘야 된단 말이야. 나 그렇게 노렸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E 빼기 W가 EK라는 식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인지 알겠죠? 요거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고인은 얘기한 거야. 그래서 1함수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진 광양자가 와서 전자와 부딪히면 전자가 광양자가 가진 에너지를 다 흡수해서 금속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저게 광전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이 광전 효과에 대해서 그래프가 심화로 빠졌네? 안 나오겠다. 심화로 빠졌으면 안 나온다는 느낌이야. 물론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지고. 오케이. 다 심화로 더 빠졌어. 도미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안 해도 된다. 자, 그래서 광조 효과는 저런 느낌이다. 그러면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치? 자, 파동성 뭐 있었다고? 간섭을 하고 회전을 했다고. 입자 빛이 파동이다라는 걸 가지고 광전효과 설명한다 못한다? 못하. 그럼 빛은 광양자라는 알갱이의 흐름이다라고 설명해야지만 설명이 가능하잖아. 광전효과는. 그럼 빛은 입자의 성질도 있다는 얘기야. 요걸 보고 뭐라 본다?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졌다. 그래서 빛의 이중성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이중성 이걸 뜻합니다. 이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죠. 자,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 물질파. 이건 뭔 개념이냐면 빛은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둘 다 가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파동의 성질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 여러분,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이중수를 실험했을 때 뭐 했어? 간섭하고 회전했지. 그 회전 무늬가 있잖아. 이거를 전자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해봤거든. 똑같은 무늬가 나와. 간섭 무늬가. 그럼 전자는 입자야 파동이야? 입자잖아. 마이너스 알갱이잖아. 마이너스의 알갱이는 뭐 파동의 성질이 있다는 얘기라고.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 물질파. 이건 드브로이 라는 사람이 해서 드브로이 물질파라고 얘기하는데 식은 하나만 딱 쓰고 끝낼게. 람다는 mv분의 h. 이게 뭐라고? 물질파 파장이야.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한 놈이 가지고 있는 파장. mv가 뭐예요? 운동량이잖아요. h는 아까 나왔던 플랑크 상수.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매우 큰 입자는 운동량이 너무 커. 그래서 파장이 매우 짧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 그런데 전자, 질량이 개 작거든. 그럼 파장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게 관측이 가능하다. 이걸 물질파. 그럼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뭘 갖는다?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 A하고 B 구멍이 있어요. 여기서 뭐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저 소리가 A, B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고. 근데 A하고 B가 똑같은 거리인 놈이 저 소리를 동시에 듣는 게 이상하냐고. 안 이상하지. 여기서 공이 있어요, 입자예요. 근데 입자도 뭐의 성질 갖는다?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겠지. 자, 공을 던질 거예요. 이 공이 A, B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도 가능해야 돼요. 왜 네가 쳐물어? 소리 파동이니까 여기 동시에 통과하는 거 말 돼 안 돼? 근데 입자도 파동의 성질이 있다니까? 공도 파동의 성질이 있다고. 그럼 공을 던지면 여기 동시에 통과하는 게 말이 돼 안 돼? 돼요? 공이 파동이면 말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요. 돼야 되잖아. 말이 된다고. 그래서 뭔가 개 이상해지기 시작하자. 이거 따지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고양이가 뒤졌다 안 뒤졌다 따지고 있는 게 다 맨날 얘기하는 게 관측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두 확장 이딴 소리 나오는 게 다 이런 얘기라고. 개 어려운 얘기라고. 왜? 입자면 입자, 파동이면 파동, 끝! 간단하거든. 좋아. 근데 입자도 파동도 둘 다 가는데 관측이 일어나기 전까지 두 가지 상태를 다 공존하는데 우와 뭔 개소리야. 우와 생각해. 와 이건가? 아니래. 더 생각했어. 이건가? 그것도 아니래. 그런 학문이에요. 양자역학이. 말로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뭐하면 계산하면 결과는 딱딱 잘 들어맞아요. 양자역학은 닥치고 계산하면 돼요. 파동 방정식을 한 3시간 돌면 돼요. 자 어찌됐든 물결파 기체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 설명 다 했습니다. 자, 뭘 얘기를 해야 되냐? 다 기술적인 얘기뿐이 없어서. 어떻게 몇 쪽을 보세요? 58쪽 보세요. 물질포를 확인하는 실험하고 나와있죠? 거기 이중순위세 전자를 쏜대잖아, 그치? 스크린에 뭐가 나왔어? 간섭 무늬가 나왔죠? 그래서 전자라는 입자도 간섭을 하는구만. 그럼 파동의 성질이 있다는 얘기라고. 실험적으로 확인한 거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넘겨보시면 59쪽에 뭐가 나와요? 전자현미경이 나옵니다. 지금 보자. 광학현미경이 뭐예요? 현미경은 크게 두 가지.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 어떤 게 조금 더 물체를 더 많이 조그만 애들까지 볼 수 있는 거야? 전자현미경이 더 작은 애들까지 볼 수 있어요. 왜 광학현미경? 광학현미경은 뭐냐? 왜 광학이란 말을 붙였을까? 가시광선이 이용하는 거예요. 가시광선의 파장대가 얼마인지 얘기해줬지 저번 시간에. 얼마나 그랬어? 나가? 700이야 새끼야. 사기를 쳐. 400에서 700 나노미터가 가시광선의 파장대예요. 어떤 게 빨간 거야? 빨간색의 파장이 길어요. 이게 빨강이야. 이게 보라고. 그러면 우리 물질을 인지를 하려면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더 작은 애들 인지를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 400 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애들은 관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나노 테크놀로지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뭐야? 맞아. 개 작은 거 다루는 기술. 그게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노미터가 보통 큰 분자들 있잖아. 그 정도 사이즈가 그거라고. 근데 큰 분자들도 광학현미경 가지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보는 거야. 왜? 전자도 뭐 하니까? 회전하고 간섭하고 등등 하니까 파동의 성질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물체를 형성화시킬 수 있겠지, 그치? 얘는 전자현미경 가지고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직접은.
그 전자 현미경을 관측한 결과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전환을 시켜주긴 해야 돼. 예. 자, 그럼 일단 얘기했잖아. 분해능이라는 게 있어. 얼마나 작은 것까지 구별이 가능하냐. 분해능이 클수록 작아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만큼 더 확대도 잘 본다는 얘기야. 작은 것까지. 보세요. 그럼 파장이 분해능이 좋으려면 파장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얘기했잖아. 아까 가시광선 내 파장 때보다 더 작은 애들은, 크기가 작은 애들은 관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작은 애들을 보려면 이 물질파의 파장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작은 애들까지 보고 싶다고.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아까 얘기한 거. 이 가시광선의 파장 때보다 더 길이가 작은 애들은 그 빛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면 작은 애들까지 확인을 하려면 파장이 매우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된다고. 맞아? 그러면 전자현미경은 파장이 짧아야 된다고. 가시광선 파장이 짧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물질파 파장이. 그러려면 얘가 개 커야 된다. 속도를 매우 빠른 속도를 만들어서 가속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자를 매우 빠른 속도, 빛의 속도가 3분의 1 속도까지 가속을 시켜. 그래 놓으면 작은 분자까지, 작은 분자는 안 된다. 좀 덩어리가 큰 분자들까지는 형상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도 분자 나뉘면 안 돼. 작은 분자는. 물 분자 뭐야? 못 봐. 못 본다고. 우리 기술자가 아직 안 돼. 원자는 더더욱 못 보겠지, 그치? 예.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뭐가 더 작은 물체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이 전자현미경의 주사 이름 뭐냐? 주사 현미경, 그 다음에 투과 전자현미경, 주사 전자현미경 이렇게 나눠지거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술적인 거니까 특징들이 딱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 니들이 뭐 수능 보고 내신 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전자현미경은 뭐가 빠를수록 전자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 작은 물체까지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고. 오케이? 다 했습니다. 나머지 기술적인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어디 푸냐? 거기 풀자. 물적 개념 기본 문제 먼저 풀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방정효과 개념 기본 문제 먼저 풀자고. 일단 숙제는 굴절만 합시다. 굴절만. 이 빛의 이중성을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좀 풀고 끝내자.